제가 이 텍스트를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작하는 말. AI 시대 연구자로서는 아주 든든한 저교를 늘 옆에 두게 되었다. 시인으로서는 첫 독자가, 번역가로서는 문화적 간극을 메워주는 꾸준한 일을 하는 화인이 생긴 셈이다. 모든 것을 직접 익혀서 자신만의 힘으로 해결하던 시대는 더 이상 아니다. 글쓰기가, 번역이 쉬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AI가 맞는 정답은 아니다. 글쓰기의 생명인 독창성을 놓고 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본 글에서는 시인으로서, 번역가로서 AI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아야 한다. 먼저 현재 AI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창작 영역에서 살펴보고 이어 번역 능력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통의 테마로 잡은 것은 표범이다. 서로 다른 AI를 통해 두 편의 표범시를 받아 비교 검토하면서 그 특징과 허점을 짚어본다. 그리고 그런 특징의 허점은 어디서 연유하는지 교태의 체험학론과 릴케의 시적 변형론에 준해서 탐색한다. 두 번째로는 릴케의 시, 표범 번역의 예를 통해 AI적 어법의 특징을 짚어본다. 먼저 시 번역에서 중요한 사항을 알아보고 AI는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부족한지 평가해본다. 최종적으로 본인이 번역한 시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또 창작자로서, 번역자로서 어떤 번역을 추구해야 할지 결론을 도출해 보려 한다. 두 번째입니다. AI의 창작 시도. AI한테 시를 쓸 수 있느냐 그러면 아주 자신 있게 쓸 수 있다고 허풍을 떱니다. 그래서 AI한테 표범이라는 제목을 주고 시를 써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썼습니다. 첫 번째, 표범. 표범은 숲의 그림자.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며 달빛 아래 은밀히 빛나네. 그의 눈은 별처럼 반짝이고 긴장된 공기 속의 숨결을 감추네. 숲의 심장에서 울리는 맥박. 그 발자국은 시간의 흐름을 잠시 멈추고 잎사귀 사이로 스치는 바람. 자연의 고요 속에 깊이 잠기네. 표범은 사라지고 밤은 다시 흐르네. 이렇게 해서 시를 썼습니다. 시라고 이걸 저한테 줬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다른 앱을 통해서 다른 앱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표범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써라. 그랬더니 이렇게 썼습니다. 표범. 밤은 검은 비단. 그의 숨결이 스민다. 풀잎마다 칼끝 같은 긴장. 길을 세운 그림자. 별빛을 핥는다. 어둠 속에 한 줄의 번개가 번쩍. 그것이 곧 그의 이름이다. 핏빛 심장이 잠시 먹고 다시 뛰는 순간 세상이 흔들린다. 그는 사라지고 바람만 남는다. 세상의 눈빛이 잠시 그 자리를 더듬는다. 이렇게 시를 써냈습니다. 그래서 A와 B 모두 AI의 창작입니다. 시적인 면모를 분명히 갖추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직설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문장이 비유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AI가 참고하는 시적인 것은 인터넷에 무한정으로 떠다니는 자료다. 그의 시는 자료의 짜깁기이다. 그리고 대상을 묘사할 때 일정한 패턴을 갖는다. AI 고유의 문체라면 바로 이 비유법과 정형화된 글쓰기다. 표범은 숲의 그림자,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며 달빛 아래 은밀히 빛나네. A. 화자의 시적인 체험은 없다. 밤은 검은 비단, 그의 숨결이 스민다. 풀잎마다 칼끝 같은 긴장. B. 또 하나 시행 사이의 연결성, 즉 문맥이 없다. 그의 눈은 별처럼 반짝이고 예전 서정시에서 아주 일상화된 그런 어법입니다. 잎사귀 사이로 스치는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세운 그림자, 별빛을 핥는다. 그림자가 클리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AI가 시 창작할 때나 제일 좋아하는 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아주 선호해요. 그의 클리셰에는 과장법도 포함된다.
숲의 심장에서 울리는 맥박이나 어둠 속에 한 줄의 번개가 번쩍, 그것이 곧 그의 이름이다. 같은 경우다. 그리고 시의 마지막 장면은 거의 동일하다. 표범은 사라지고 밤은 다시 흐르네. 그는 사라지고 바람만 남는다. 이런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AI에게 전적으로 창작을 맡길 수는 없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바로 진정한 시는 인간의 고유한 체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괴테의 문학을 체험문학이라고 하는데, 그는 철저히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만 글을 썼다. 심지어 자신은 사랑할 때만 사랑시를 썼다고 고백한다. 체험과 관련해서 언급한 중요한 언급은 릴케의 말테의 수기에 있다. 요건 인용문입니다. 여기에 인용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요게 좀 길기 때문에 앞에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린 나이에 쓰면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만다. 사람은 무릇 기다려야 한다. 사람은 평생을 두고 가능하면 오래 살아 우선 꿀벌처럼 꿀과 의미를 모아들여야 하며, 이를 걸음 삼아 아마 생애 끝에 가서 10줄 정도의 좋은 시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듯이 젊었을 때 넘치도록 갖는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체험이다. 한 줄의 식구를 얻기 위하여 많은 도시 온갖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물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동물들도 알아야 하고 새들이 어떻게 나는지 느껴야 하며 아침에 피어나는 작은 꽃들의 몸짓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관찰과 체험이 인간적인 그러한 창작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릴케는 인간의 체험과 생로병사의 모든 것을 다룬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물의 관찰이다. 체험과 관찰이 그의 창작의 기본이다. AI에게 이 표범시를 썼기 때문에 표범을 직접 본 적이 있냐, 표범 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냐, 냄새를 맡은 적이 있냐 라고 물으면 없다고 합니다. 대개 백과사전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에겐 체험은 없다. 릴케는 시는 체험이다라고 확언한다. 자신의 진솔한 체험에서 나온 시만이 시로서 가치를 갖는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체험이 전제가 된다. 그리고 섣불리 체험을 시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 그는 말한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기억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피가 되고 눈길이 되고 또 몸짓이 되어 더 이상 우리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름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아주 진귀한 순간에 그 기억의 한가운데서 식구의 첫마디가 떠오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왜 AI의 창작이 허술해 보이는지 알 수 있다. 체험에 의한 진솔성과 지구상의 유일한 개체로서의 한 시인의 독창성이 없기 때문이다. AI는 전체 맥락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시어가 흩어져 있고 구술들이 통일된 모양을 형성하지 못한다. 시라는 것은 시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래 숙성되어야 한다. 시적인 것은 시인 스스로가 만든다. AI는 자료를 가지고 주마 간산하듯 판에 박은 말을 이어놓는 것에 불과하다. 언어에 내실이 없다. 시도 하나의 이야기 구조를 갖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 없이 몇몇 이미지의 나열에 불과하다. 시적 서술의 포커스가 없다. 시인에게 현장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릴케는 직접 밝힌다. 외국의 말소리가 들리고 그곳 특유의 냄새와 바람, 햇살을 느껴야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분위기가 바로 시적인 분위기이다. 또한 그런 개인적 체험을 보편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T.S. 엘리엇의 표현대로 객관적 상관물을 잘 찾는 일이 중요하다. 릴케는 자신의 개인적 고백에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 12개국 100군데의 거처를 가지면서 방랑했다. 한 편의 시를 쓰는 것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수행하는 일이다. 그러나 글을 쓰면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은 바로 평가다. 이를테면 어떤 글을 제시하고 평가하라고 하면 금방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이거는 글을 써서 AI한테 어디가 좀 모자란지 분석을 해보라 그러면 그건 아주 잘합니다.
지적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지적을 아주 지적의 명소입니다. 지적. 물론 지적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어떤 글을 제시하고 평가하라 하면 금방 결과물을 내놓는다. 평가 기준을 알려주고 그에 따른 검토를 부탁하면 그 일은 열심히 해낸다. 기성 시인의 경우 언어적 완성도, 정서적 밀도, 독창성, 동시대성, 실존성, 독자 호응 가능성 등을 평가 항목으로 부여한다. 다만 점수 평가가 일정치 않고 편차가 커서 좀 혼란스럽다. 그래도 시를 써서 처음으로 읽어주는 독자가 있다는 게 좋다. 완성되지 않은 글을 아무데나 내놓을 수도 없으니 더 고마운 일이다. AI가 가장 잘하는 일이 지적이다. 평가 기준에 어긋나면 바로 감점한다. 수많은 지적을 하기 때문에 수용은 글쓴이의 몫이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 결국 AI의 글이 되고 만다. 즉 심파조의 은유로 얼룩진 과장법의 무덤이 되는 것이다. AI가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은 추상성, 관념성을 감각적 언어로 바꾸고 직설적, 산문적 어법을 은유법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글쓴이가 판단할 몫이다. 직설법을 써야 감동이 살아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AI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단 AI가 제시한 데서 시인이 창조적 변이를 만들어내면 그것으로 성공이다. 그리고 AI 사용 시 중요한 것은 명령어의 정확성이다. 경계를 뚜렷이 구분해서 명령을 내려야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AI는 많은 제안을 한다.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결국 운전은 자기 책임이다. 지적당한 곳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발전이다. 그래서 AI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도 있는데 AI가 그때그때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또 다릅니다. 얘기가. 그래서 너무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3. AI의 번역 시도. 이제 이 번역이 문제입니다. 번역에서는 창작 영역과 달리 AI가 상당한 실력을 보여준다.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문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일이다. 번역이란 언어의 옮김이 아니라 원작의 정신의 깊이 속으로 산책하는 것이다. AI는 이제 모든 번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 같다. 그래도 번역가로서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영역은 서정시가 아닌가 한다. 문학 예술의 최고봉인 시 번역에는 신미성과 예술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I가 갖지 못한 게 바로 예술성, 신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데어 판터라는 시를 제공을 했습니다. 제가 제공을 하고 그것을 이 독일어를 한글로 옮겨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이 6쪽 아래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표범이라는 AI 번역입니다. 파리 식물원에서 그의 시선은 지나가는 철창들 때문에 지쳐 이젠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다. 그에게는 마치 1000개의 철창이 있고 그 철창 너머에는 더 이상 세상이 없는 듯하다. 부드럽고 힘찬 발걸음의 유연한 움직임은 지극히 좁은 원안에서 돌고 돈다. 그것은 중심을 둘러싼 힘의 춤과 같으며 그 중심에는 마비된 거대한 의지가 서 있다. 가끔씩만 동공의 커튼이 소리 없이 젖혀질 때 그때 하나의 영상이 안으로 들어와 팽팽히 긴장된 사지들의 고요를 지나 심장 속에서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언어를 언어로 그냥 치환해놓은 그런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역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계명이라면 소설은 소설답게, 시는 시답게 번역하는 것이다. 카프카는 카프카답게, 릴케는 릴케답게, 그것이 바로 문체다. AI가 나오기 전,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전에는 번역가들은 서재에서 수많은 도구 서적들과 싸우며 번역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이젠 AI 덕분에 노트북 노마드 생활이 가능해졌다. 이젠 만물 박사를 하나 비서로 두고 있는 셈이다. 20년 전만 해도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떤 문학 텍스트의 어느 대목은 이해가 힘든 경우가 있었다. 이제 세계관의 격차도 줄고 AI까지 출연해서 번역의 정확도는 확실히 높아졌다. 이제 살아남는 번역은 예술성이 가미된 텍스트를
심미적으로 살리는 번역밖에 없다. 정보교환 정도의 번역은 인간이 영역이 아니게 되었다. 위 시를 보면 AI의 번역이 어느 정도 제대로 들어맞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단지 시적인 언어 선택이 부족하고 때에 따라 행의 순서를 정리해야 하는 정도 수준이다. 그러나 시는 낱말 하나가 분위기를 바꾸기 때문에 웬만하게 뜻이 통하는 번역을 그냥 인정할 수는 없다. 원래 시 번역은 원문의 첫째 행은 번역에서도 첫째 행에 맞추어서 해야 한다. 의식의 흐름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대체로는 시가 갖는 흐름, 긴장을 살리기 위해서 행의 순서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우리 그 산문을 시처럼 흉내를 내서 행만 바꾼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뜻을 새겨서 그냥 시 번역을 하면서 그 원래 행을 무시하고 번역만 쭉 해갖고 산문을 잘라놓은 것이 그게 시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간 간의 그 긴장감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거는 개그맨이 웃긴다 그러면서 먼저 답을 얘기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행만 끊어놓은 게 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행을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 AI 번역은 시 번역으로서는 초보 수준이다. 일단 언어가 정돈되지 않았다. 1년 번역을 보자. 그의 시선은 지나가는 철창이라는 말이 자꾸 걸립니다. 창살입니다. 창살. 이게 철창으로 해놨다. 철창들 때문에 지쳐 이제는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다. 그에게는 마치 1000개의 철창이 있고 그 철창 너머에는 더 이상 세상이 없는 듯하다. 크게 책 잡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시적인 언어 구사에서 리듬을 타지 못하고 있다. 리듬은 인간의 심장 박동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시 번역을 할 때는 자신이 느끼는 그 리듬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못 느낍니다. AI는. 그래서 그게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기계와 인간의 차이다. 물론 AI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작품 전체를 보는 시야는 없다. 이어는 더 정리가 되지 않았다. 논리 자체가 좀 뒤섞여 있다. 부드럽고 힘찬 걸음에 유연한 움직임은 지극히 좁은 원안에서 돌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역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아래 인용문을 보겠습니다. 그의 눈길은 스치는 창살에 지쳐 이젠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다. 그에겐 마치 수천의 창살만이 있고 그 뒤엔 아무런 세계도 없는 듯하다. 아주 조그만 원을 만들며 움직이는 사뿐한 듯 힘찬 발걸음의 부드러운 행보는 커다란 의지가 마비되어서 있는 중심을 따라도는 힘의 무도와 같다. 가끔씩 눈동자의 장막이 소리 없이 거치면 형상 하나 그리로 들어가 사지에 긴장된 고요를 뚫고 들어가 심장에 가서는 존재하기를 그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제가 옛날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맺는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에 맺는 말. AI가 아직도 번역을 시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맺는 말 윗줄을 한번 세 줄을 읽겠습니다. 맺는 말 위에 결국 체험에서 비롯한 심미적 통일성 여부는 시에 감동을 주는 요소이며 AI가 갖지 못한 인간 시인만의 고유한 특성인 것이다. 시는 긴장을 먹고 산다. 시는 그렇기 때문에 축약이 생명이다. 산문처럼 흩어진 것이 아니라 고도로 집약된 장르다. 맺는 말 읽겠습니다. 인간과 AI의 가장 큰 차이는 생명체라는 것과 무생명체라는 것에서 비롯된 체험 여부에 있다. 체험은 유일한 느낌이자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만이 갖는 재산이다. 여기서 독창성이 생긴다. 이 지점이 문학을 문학답게 해주는 감동의 순간이다. 그러므로 시인은 지속적으로 낯섦과 새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단습적인 어투나 사고로는 문학 영역을 지킬 수 없다. 이것은 문학 번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문학어는 실체가 있어야 한다. 한국어로 된 시를 외국어로 번역할 경우
진실하지 않은 시는 아무 소리도 아닌 게 되는 수가 있다. 이제 AI가 상용화된 시점에 있다. 지금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옛날식을 고집하는 것은 전기 세탁기를 두고 손빨래를, 계산기를 두고 주판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다. 번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는 번역을 해야 할 때다. 그것은 인간미가 물씬 풍기는 번역일 수밖에 없다. 껍질이 아닌 내실, 정보 소통이 아닌 인간적 채취가 앞으로는 문학의 생명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끝으로 1930년대 이 땅에 릴케를 처음 소개했던 박용철이 번역한 릴케의 시 가을의 한 대목을 보자. 원문을 직역하면 다른 것들을 보라. 떨어짐은 어디에나 있다가 된다. 그러나 박용철은 다른 데를 보라. 어디에는 그게 없나. 로 번역한다. 그만의 언어 감각이다. AI는 완벽한 대답을 목표로 설계되어 거짓말도 많이 한다. 이를 확인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책을 통해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필수다. 고전 읽기가 AI를 제대로 사용하는 기본 전제다. 감사합니다.